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뺀 나머지 8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는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희 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은 그럴 사정이 안 보인다고 했고, 사드 감사도 일부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주장에 대해선 근태사항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며 역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건 경호 문제와 전례를 고려할 때 부당한 편의 제공이라 볼 수 없다며 야당의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주가 조종 가담이나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현재 심리 중인 5건을 제외하면 8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최종 변론까지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쯤은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기각이 되면서 헌재 주변 찬반 집회가 더욱 거세질 것 같은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헌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탄핵 반대 시위대가 몰려 소란스럽습니다. 특히 조금 전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한길 강사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른 여야 의원들도 곳곳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면서 헌재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헌재 담장엔 내부 침입을 막기 위한 철조망이 설치됐고 경찰은 캡사이신과 장봉 사용 훈련까지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재판관들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복잡하다 보니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례에 따라 변론 종결 후 2주째인 이번 주 금요일, 즉 오늘 선고가 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헌재는 아직 선고 날짜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3월 말에 선고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선고가 지연되는 데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구속 취소 이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탄핵 소추일부터는 오늘이 90일째인데 이번 주를 넘기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91일 기록도 깨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오늘 정부 임시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명태균 특검법 등을 심의할 예정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거리로 나간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합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처리 시한이 다가왔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온갖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입니다.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최 대행은 그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여야 합의가 없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왔는데 명태균 특검법도 같은 이유로 국회에 제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이 내란 촉발의 원인과 배경을 밝혀줄 열쇠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당 지도부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부 의원의 1인 시위와 단식 등에 이어 지도부도 거리로 나오는 건데 신변 위협 제보가 있었던 이재명 대표는 현장 최고위엔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파멸을 막자는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야 5당은 경복궁역에 모여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도 이어갑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헌재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 때처럼 의견이 나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기각 결정에 찬성을 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8번째 기각된 것이고 예. 이번 그 두 가지 감사원장하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8대 0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고 탄핵이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건 뭐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이 문제는 처음 탄핵이 발의됐을 때부터 뭔가 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문제 잘못에 대한 감사 이것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고 예. 검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보복으로 탄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4대 4로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엇갈리는 의견도 없었기 때문에 탄핵 근거가 미약했다. 그것들을 사실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알았고 예. 감사원장의 직무정지 또 중앙지검장의 직무정지 이걸 노리는 정치적 탄핵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리한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민주당이 적어도 사과 표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요. 네, 제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개인적이라면 이건 무고죄로 처벌해야 할 사안들이거든요. 무고죄는 징계받기 위해서 그렇게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일부 글쎄 사과 표명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뭐 탄핵 남발 아니냐, 줄탄핵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뭐 잘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사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이건 우리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확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거죠. 이번 전원일치, 8명 전원일치 기각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도 적잖이 당혹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당황스러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어차피 이창수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거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뭐 특혜를 줬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창수 지검장이 정말 직무를 유기를 했는지 부실한 수사를 했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증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 기록을 봐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기록들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뭐 8인이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게 정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당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탄핵 소추라고 하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창수 지검장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정치적인 탄핵이고, 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풍이 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을 타격은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민주당이 잘한 게 있겠느냐, 뭐 탄핵을 잘한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맞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률안이 통과되고 똑같은 특검법이 통과돼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 등이 총 거부권만 25번을 행사하셨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도 한 5번, 최상목 권한대행도 한 7번 정도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부권 정부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서로 간의 대화와 협치, 타결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선택인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선택으로 정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이게 민생과도 연결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탄핵 심판으로 공직자들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짧게는 뭐 80일 넘게, 길게는 뭐 100일 넘게 이렇게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8건 모두 이제 뭐 8전 8패를 민주당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공직자들 직무가 정지되면서 그게 다 필요한, 공직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필요가 있는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직무가 정지되면 그 기관의 직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건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고칠 수는 없는 거죠. 법률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소추안이 의결돼서 직무가 정지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 우리밖에 없다 그럽니다. 유일하게 그런 사례가. 그래서 이걸 견제해 줘야 될 게 바로 이제 헌재인데,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더 문제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것은 터무니없어.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건 빨리빨리 각하나 기각을 해줌으로써 이런 직무정지 풀어줘야 할 의무가 헌재에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그 직무정지된 공직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일단 가처분을 인용해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나중에 한게 인용되면 파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처분 제도를 활용하면서 헌재가 이 부분을 탄핵 남용을 견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탄핵안이 줄줄이 기각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긴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만지작거린 건 맞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어차피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가 돌아오면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경제부총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통해서 민주당이 얻을 건 없다. 그래서 탄핵은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치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 본분을 망각하고 즉시 항고도 안 해버리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에 항고를 안 하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대검 지침이 다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특혜의 문을 열어줬다가 바로 특혜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못됐고요.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임박한 상황으로 봤을 때 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게 정신이 분란되는, 통합이 안 되고 집중이 분란되는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탄핵 소추 카드를 들기는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시 항고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재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저 말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의 결정적 계기가 최재 감사원장 탄핵이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게 기각이 났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글쎄요, 직접적이고 또 완전하게 뭐 비상계엄의 명분이 됐다, 그래서 그걸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정말 비상계엄의 명분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탄핵 남발을 또 뭐 예산 삭감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마비되었고, 뭐 그 마비되면서 결국 그것이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헌재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정말로 아무런 명분이 없는 그런 감사원장 탄핵, 또 뭐 중앙지검장 탄핵, 이런 전례 없는 탄핵을 지원하면서 정부가 마비되었다. 그러면 그걸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거 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헌재가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혹시라도 이제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헌재 결정문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상당한 정도로는 뭐 명분이 되었다 이렇게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뭐 지금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내란죄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한 건 뭐 감사원장 관저 이전 의혹 부실 감사라든가, 또는 중앙지검장도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의혹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요. 뭐 8대 0으로 패배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패배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국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국가 경제가 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와 헌법에 따라서 꼭 탄핵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결국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까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뭐 이런 지금 관측까지 나오면서 뭐 다음 주 이후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르면 오늘 나올 거라고 얘기도 있었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오늘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주 그것도 확정적인 게 아니죠. 네. 물론 이제 언제 나와야 되냐 이건 뭐 정해진 바는 없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늦어지는 게 사실이고, 왜 늦어질까? 첫 번째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인용을 위한 6명이 안 모아지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걸로 모아졌다면 인용을 위한 뭐 6대 2든 예를 들어서 뭐 7대 1이든 아니면 8대 0이든 모아졌다면 늦출 이유가 없는 거죠.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 또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용 의견 6명이 모아지 않았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 모아졌는데 전원일치 판결을 지금 하려고 그걸 설득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덕수 총리 지금 사건도 아직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변론이 이미 종결된 지 오래됐고, 그건 굉장히 쟁점이 많지 않은 건데도 한덕수 총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함께 선고하면서 어떻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려고 하는, 결론을 달리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뭐 유튜브에 나오거나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은 다 예상일 뿐이지, 누구도 지금 언제 나오고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 지금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과 달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길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의견에 불일치되는 부분이 소소하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더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지금 길어진다는 건 분명히 소소한 부분에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 같다. 다만 뭐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관행처럼 국민의 갈등,
을 봉합하고 통합으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원하기 위해서 설득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6대2로 탄핵이 인용되든 8대0으로 인용되든 어차피 국민의 분열은 있는 것이고 시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를 위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여 한두 분의 판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각을 주장하거나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역사에 남을 판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헌법을 파괴한 내란을 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 종결에 가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곳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8대0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을 했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즉시 항고해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법을 수호해야 되는 법원이 위헌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검찰이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종용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독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중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지금 할 수 있느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검찰 입장은 석방 지휘를 하면서 즉시 항고를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할 수 있죠. 일주일이니까. 기간은 그렇게 되어 7일간이니까. 예, 있는데, 오늘까지 예.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미 윤 대통령 석방이 되었잖아요. 즉시 항고한다고 해서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석방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 순수한 법률적 문제만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의 해석과 법원 해석이 다르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도 지금 구속 취소된 이후에도 예. 검찰에서는 계속 날로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법률 근거도 날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법원에서 해석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날로 하기가 확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 즉 형사 25부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피고인에게.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검찰에서는 날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문제는 엇갈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의견이 있잖아요. 둘 다 타당합니다. 천대엽 행정처장도 그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엇갈리는 학설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의 해석은 가장 엄격하게 해석한 것 같다. 이러니까 저는 지금 즉시 항고를 해서 항소심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앞으로 이런 문제 논란을 없애는 그런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한 건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항고 포기서를 내야 되는데 포기서를 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 지휘만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천대엽 대법관이 그러면 항고를 지금 하면 되지 않냐. 검찰에서 말했던 것이 신체의 자유, 인신 보호,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 때문에 항고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고를 안 해서 결국에는 석방 지휘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항고를 통해서 구속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 문제들을 대법원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고를 포기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의 1심, 2심 대법원 재판까지도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국가적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갈등 에너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법원에서 재판 받아보겠다는 건데 이걸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 문을 열었다가 닫힘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쟁점을 가지고 유리하게 판결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원적 성격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을 두고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전체를 보면
이게 뭐 부적절한 발언이다, 뭐 비판받아야 할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대법원장이 첫 번째 이건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얘기를 했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예.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은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지 검찰이 꼭 항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덧붙인 얘기가 이 재판부 법원의 판단은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되기 전까지는 준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뭐 일부분을 딱 따서 그 부분을 비판하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예. 즉시 항고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는 게 오히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퇴근길 통근버스가 도로 옆 공터로 돌진해 3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자 버스 기사는 앞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공터로 틀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빨간색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꺾습니다. 가까스로 좌회전 차량과 충돌을 피하더니 공터로 돌진해 흙더미에 부딪힌 뒤 멈춥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기사와 탑승객 등 32명이 중형상을 입었습니다.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빨간 버스가 여기 길을 넘어와서 서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줌마들이 그 창문으로 막 나오더라고. 그 창문 깨고. 앞문이 부서져 열리지 않자 119 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구조한 겁니다. 통근버스는 이렇게 앞범퍼 아래 부분이 완전히 부서졌을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버스 기사는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삼거리에서 신호대기하던 앞 차량을 피하기 위해 공터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내리막길에 그냥 갇힌 저거에 부딪혔으면 그냥 아주 큰일 났겠죠. 공터로 들어가서 공터에서 한 40m 정도 이렇게 진행해서 고속 스톱. 버스 기사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대형 인명피해를 막은 겁니다. 경찰은 국가수 감식을 통해 사고 버스의 브레이크 고장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5번이나 남발하면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간첩단에 대해 너무 가벼운 형량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접선했고 2만 달러의 공작금까지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국내 정세 수집,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투쟁 등을 수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원장 손모 씨 등 3명은 혐의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짜집기 해갖고 이런 활동들을 정권 비판하는 거 못하게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30년간 계속 사찰이 진행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손 씨와 공범들은 1심 재판 당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만 4차례 냈습니다. 1심 선고 이틀 전엔 돌연 UN 인권고 등 판무관실에 망명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심 선고에만 2년 5개월이 걸렸는데 항소심에서도 다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대법원은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게 징역 2년, 부위원장과 고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해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매우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건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말한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래서 했었죠. 그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른바 검찰청 네. 술 파티 의혹, 연어 파티 의혹을 이제 국회에 나와서 사실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위증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자기의 진술을 형사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그 증인이나 아니면은 그 국회에 나와서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선서를 한 다음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경우에 위증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2023년 5월 내지 6월 달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 부지사로서 그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옆에 있는 데서 자술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네. 기존에 있던 변호사들이 사임하는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인가 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 그걸 통해서 나를 회유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을 국회에서 불러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선서할 수 있도록 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박모 검사를 비롯해서 그 사람에 대한 탄핵과 관련되는 청문회를 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은 깔아줬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객관적인 본인의 어떤 경험과 사실에 비추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는 뭐 본인 주장은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정말 기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위증 사건, 네. 나아가 뒤에 얘기할 수 있는 이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서 기존의 형량에 비해서 유죄가 난다고 하면은 아마 적어도 5년 이상의 형은 추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위증 혐의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그 대북 송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를 근거로 해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위증죄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죠. 아마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신감이 있다는 생각을 검찰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위증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한 허위 진술을 기억에 반한 내용으로 하였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이 같은 그 술자리 회유 의혹 자체가 핵심적인 쟁점과 사안으로 다퉈지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위증죄 사건에서 이번에 기소된 위증죄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퉈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종 증거와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대북 송금 사건과 별개로 이번 위증 사건 통해 가지고 이 위증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아마 이화영 지사 측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번 대북 송금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정짓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불법 쪼개기 후원을 사주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가 됐죠. 그렇습니다. 2018년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 지사 선거하는데 예. 지금 이번에 기소된 내용으로 하면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800만 원을 쪼개기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고, 더불어서 2021년 7월 있었던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화영 지사의 부탁을 받고 12명의 이름으로 쪼개기해서 9천만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은 기부를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이 문제된 것은
이 지사의 사건과 관련해서 쌍방울 김성태 전 부회장이 해외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그 이화영 지사가 거짓말한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본인이 직접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진술을 했고 법원에 가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늦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히려 유감인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성태 전 부회장에 네. 대해서 이미 지금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2심까지 사실상 확정이 된 이런 상태 속에서 앞으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수사까지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 악의적인 분리 기소다. 그러면서 공소 절차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이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 기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런 식으로 쪼개기, 분리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 2022년 10월경에 이미 뇌물죄와 관련돼서 이미 기소를 했거든요. 예. 이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요. 이미 공범들이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기소한다는 자체가 공소권 남용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겁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에 대한 제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저는 이화영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명 중에서 미스터 트롯 3의 진이 탄생합니다. 떠나지 마, 가지 마, 매달릴까 손끝에 엉성이 구겨진 들꽃 달아가 기도합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드디어 펼쳐지는 대장정의 마지막 관문 미스터 트롯 3 결승전. 잠시 스쳐가는 청춘 바람만 스쳐가던 아팠던 세월 꼭 잡은 두 손에 놓치지 말아요. 이제와 왔던 길 바꿀 수 있나.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영광의 진의 자리에 앉게 되는 주인공 최종 1위는 어제 미스터 트롯 3 결승전 무대에서 이명웅과 안성훈을 잇는 최종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네, 누가 진의 왕관을 차지했는지 조선일보 최보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 3 진의 주인공 김용빈 무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 아팠던 추억들이 아픔의 기억이 되고 엎질러진 술잔 사이로 후회마저 사치스러운 가슴에 묻힌 슬픔 이제는 감사돼요. 내 노래가 되었네. 저희가 들은 이 노래가 예.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로 진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죄송합니다. 김용빈 씨가 나훈아의 감사로 최종 진에 올랐는데요. 제가 감격했나요? 이렇게 예. 목소리가 떨립니다. 목이 메이시는. 네, 목이 메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투표에서 무려 27%를 받으면서 전체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신동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남인수 가요제 청소년 가요제 대상 받은 이후로 정식 데뷔를 했기 때문에 데뷔 이후에는 첫 1등이라고 합니다. 사실
경연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선미에 오른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최종에서 왕관을 쓰면서 정말 그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정말 큰 행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진다운 진이 뽑히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경연의 매 라운드마다요 진선미에 올랐던 실력자 손비나 씨 선을 차지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를 인생곡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손비나 씨의 무대도 들어보시죠. 내 맘을 물어보지만 당신은 떠나서 나타났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네, 아버님도 객석에서 손비나 씨의 무대를 정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모습 보셨는데요. 15명의 마스터 모두에게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점 원래 최저점만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100점이 나와서 정말 다들 놀라는 상황이었고 손비나 씨도 제가 지금껏 어떤 경연에서도 이만큼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미스터 트로트 나와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고 또 너무나 많은 행복을 받아서 그리고 또 김윤빈 씨와 손비나 씨가 사실 이름이 똑같잖아요. 둘 다 윤빈이에다가 1922년생 동갑이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모습이 더 좋았는지 어제 시청률이 무려 19.1%를 기록하면서 가장 최고를 결국 경신을 했습니다. 그럼 중간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던 천록담은요. 최종 결과에서 미로 뛰어오르면서 다시 한번 드라마를 썼습니다. 천록담의 무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까처럼 생방송 당일이었던 어제가 이 천록담 씨가 2년 전에 신장암 수술을 받았던 날짜와 같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미스터 트롯 3를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자기가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깨닫는데요. 진선미뿐만 아니라 춘길 씨도 그랬고 다들 노래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순간에 정말 마지막 티켓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했던 것에서 정말 그런 좋은 결과를 나서 진짜 미스터 트롯 3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천록담 씨도 이렇게 3위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방금 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그 마스터들이 천록담 씨의 노래를 보면서 인생이 담긴 노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미스터 트롯 3가 던 신예가 또 있죠. 최재명 씨. 최종 순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생긴 특별상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미스터 트롯 재팬이 또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스터로 활동하는 다카하시 요코가 연할 특별 심사위원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일본에서도 활동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진선미를 제외하고 이제 제외 혹은 진선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을 발탁을 했는데 최재명 씨가 뽑혔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최재명 씨는 진선미 씨와 함께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더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미스터트롯 3 경연 무대는 마무리가 됐지만 네. 다음 주 갈라쇼가 방송될 예정인데요. 트롯맨들에게 또 어떤 활동들이 예정이 돼 있는 겁니까? 네, 갈라쇼에는 또 굉장히 특별한 공연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스터트롯 시리즈 하면은 신곡 미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네. 그거를 이번에 갈라쇼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미스터트롯의 무대가 될 거고요. 또 스피노프와 또 콘서트가 3월 29일부터 네. 생기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도 미스터트롯 시즌 내내 함께해 주신 최보영 기자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갈라쇼까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맺은 좋은 관계를 재구축하겠다고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습니다.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1월에 이어 또다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른 건데 김정은이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기 집권 때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며 이를 재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Do you have any plans of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you had during the first mandate? Well, I would.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North Korea. 국제사회는 외교 군사적 파장을 감안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란 표현을 자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의 잇단 북한 핵 보유국 발언이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현지 시각 13일 새벽 1시 25분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부 건물 천장이 붕괴되고 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해 적어도 11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학교와 교회 등 일부 건물을 폐쇄하고 피해 지역의 모든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규모 4.4는 지난 40년 동안 나폴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국 최대 묘목 생산지인 충북 옥천에 판매를 위한 묘목들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의 계절로 향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봄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묘목시장은 유실수와 조경수를 사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대전에서는 봄 행락철을 앞두고 전세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했고요. 광주에서는 봄을 맞아서 버스 정류장에 묵은 때를 씻어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밖에서 봄을 만끽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어제는 봄의 불청객도 찾아왔죠. 네, 어제는 하루 종일 도심이 뿌옇게 보였는데요. 봄의 불청객 황사가 날아왔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모습인데요. 파란 하늘 밑으로 뿌연 황사가 도심에 내려앉았습니다. 중국발 황사에 어제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불청객이 찾아온다고 해도 봄은 기분 좋아지는 계절이죠. 봄꽃 축제도 시작된다고 하니 아름다운 계절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4월 중순처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 대전 20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보다 크게는 7, 8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청정한 동풍이 불면서 먼지와 황사가 흩어지겠는데요. 전국의 공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 한때 대전과 전북, 광주에서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나쁠 수 있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전주 21도, 청주 1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호남과 경남,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눈비가 내린 뒤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겨울옷 정리는 조금 더 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